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고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우상호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기 대선 때도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다고. 바빴어요, 실제로.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셨죠. 예. 일단 오늘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님은 반대하셨잖아요. 반대는 아니고요. 안 좋다. 당에서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로 나타나면 당에서 모셔야죠. 예. 제가 지적한 것은 당에서 좀 제대로 조사도 안 해봤는데 일부 가까운 의원들이 언론 플레이하면서 몰아가는 방법, 예.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 적어도 대선 패배한 지 아직 20일도 안 됐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의 측근들이 송영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조금 성급했다. 어쨌든 지금 경쟁력 있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밖에 없다면 예. 당이 당연히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그런 식의 주장을 하면 만약에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예. 그 주장했던 분들이 또 면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조금 당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일단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출마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것은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송영길 대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하니까 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으로. 아. 근데 좀 오세훈 시장이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냥 감으로 할 문제냐 이게.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뭐 임종석, 이낙연, 뭐 김동연 다 조사를 해봐서 어떤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훨씬 우월하네, 월등하네. 그럼 당연히 당에서 참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송영길 전 대표보다 다른 분이 더 경쟁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성과를 가장 누가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냐로 얘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듣기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이제 대선에 졌는데 책임 있는 지도 인사가 바로 다음 공천에 나가는 게 선거에 나가는 게 맞느냐, 이건 이제 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번 대선 때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끝나고 나서 사퇴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칩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든 1,600만 명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셨고 그분들이 선거에 져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그래도 바로 전임 지도부들은 조금 말을 삼가고 예. 물론 지금 우리 송 대표가 직접 나오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통도사에 있고 저하고도 오늘 뭐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뭐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취지보다는 우리는 좀 책임지는 자세로 뒤로 빠져 있다가 다른 분들 한번 넣어봐서 그분들이 경쟁력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맞죠. 경쟁력이 우상호 의원님이 가장 있는 걸로 나온다. 저는 이미 책임을 지고 나왔는데 뭐 또 불출마 선언을 저는 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네, 말을 번복하면 안 되죠. 말을 보면 네. 사실 예전부터 서울시장을 상당히 공을 들여왔잖아요. 계속 출마도 하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 공천에서는 안 됐지만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준비를 많이 했죠. 했었죠. 예. 근데 그걸 과감히 불출마 선언할 때 마음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진다고 할 때는 자기 걸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왜 저도 정치인으로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큰 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있는 장수로서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였죠. 뭐. 어쨌든 저는 서울시당하고 중앙당에서 지도체제 정비가 좀 끝났으니까 이제 아마 조사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다른 거론되는 분들이 영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사람이 송영길 대표라고 보고요. 예. 1순위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1순위는 누구로? 마음속 1순위 저였다니까요. 우 대표님은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다른 분들이 누구를 좋다고 하는 게 개인 선호도지 않습니까? 선호도니까. 저는 당의 지도부를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선호도를 앞세우면 분란이 생깁니다. 모든 당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중에서 이분이 제일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 설득력이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갈 사저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일부에서는 역시 서울시장이 혹시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내리곤 했거든요. 문자 오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도 원래 연세대 8학번 동기고 네네. 차례로- 오래된 친구죠. 그렇죠. 차례로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하셨잖아요. 네. 바로 연이은 건 아니지만 되게 가깝고 오래된 친구신데 네. 서울시장 관련돼서 얘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런- 오늘 문자는 뭐 그냥 안부만. 템플스테이 재밌니? 뭐 이렇게 나도 갈까? 뭐 어쨌든 뭐 내용을 공개하는 거는 뭐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아니고 아니고요. 그냥 서로 대선 때 서로 같이 고생했던 거에 대한 격려 덕담 정도고요. 어쨌든 좀 통도사에 있다는 소식은 계속 뭐 카톡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아셔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지금 아마 미뤄 짐작컨대 당이 원한다면 비록 여러 가지 이 책임도 지고 그런 입장이지만 희생할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얘기는 먼저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건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력이 별로 없어서 송 대표한테 예. 당이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출마할 수 있죠. 경기지사 후보는 누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아까 개인적인 기호라기보다 선호를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기도는 지금 유력한 중진들 몇 분 계시고 또 안민석, 김동연, 김동연 선생도 계시니까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 네. 예. 거기는 뭐 도리 없이 경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선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경선 말씀하시는 건 이제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가 합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습니다. 경선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아닌 예.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양보를 해본 경우가 당시 있는데 유시민 후보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당 지지자의 결집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물일 때 과거 박원순 시장처럼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구성원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연대는 답이 아니다. 그러나 합당이. 어쨌든 경선 결과를 경선이 곧 예정돼 있다면 제가 어느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또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예. 기산 되지만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네. 더는 여쭈지 네. 않겠습니다. 선거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는데 이재명 상임 고문 네. 오늘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 이제 8월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하셨었고 또 직전에 이낙연 저 후보도 당 대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선을 바라보는 분들, 대선에 출마하실 분들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서 그렇게 크게 재미 보신 분들이 없어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 당시 유명했던 28 전당대회에 어쨌든 그 뒤에 대선 대통령이 되긴 했습니다. 그분이 당 대표를 안 맡았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때 당이 그때 분당이 되고 민주계가 가슴 아프게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총선 지휘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 대표 맡으신 거 꼭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때 골칫거리인 의원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나 골칫거리는 혹시 누구?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 당이라는 건 구성원 중에 견해가 좀 다른 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당시에는 제거한 건 아닙니다. 예. 본인들이 탈당을 해버렸죠. 공천받기 어렵다고 분당관장. 공천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가신 분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 대표를 맡아서 결국은 저는 손해가 더 컸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저는 당 대표를 바로 맡는 것보단 국회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거나 예. 이럴 때에 의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지도자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회 경험을 뭐 많이 해야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국회의원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점점 이제 의회 역할이 좀 더
사실 원래부터 중요하긴 하지만 부각이 되고 있으니 당연히 대통령 후보라면 네. 해보는 게 낫다는 말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의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의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물론. 예. 그러나 결국 대화 파트너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대화 타협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의회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나 어떤 뭐 이런 조사를 해보면 가장 비판을 많이 먹고 속된 말로 하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일들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의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면 아유 저기 가면 맨날 쌈박질을 하고 있고 돈 하나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그 되죠. 당대의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예. 친무도 좀 쌓고 그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는데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친분이 있으면 훨씬 대화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바이든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이분은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을 당을 떠나서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고 예. 때로 필요하면 차 한잔 하면서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대화 설득의 정치가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개인적 경험의 한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예를 들어 뭐 의회라는 게 국감 때 많이 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TV만 신경 쓰고 윽박 지르는 사람들로만 만약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다면 인식이 정말 잘못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당선자도 저 의회 경험이 있었다면 훨씬 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인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하고 좀 예를 들면 교분도 좀 있고 대화가 될 만한 의원들이 있으면 훨씬 더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의회의 경험을 해보면 아 내가 밖에서 볼 때는 이래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예. 의회의 운영 방식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의회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죠. 사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꽤 했었지만 기사에 나올 때는 항상 싸우고 욕먹는 것들이 나가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예결산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밖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뭐 언론도 당연히 좀 더 비판적으로 나쁜 것들만 개선의 여지를 하는 것들만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각되는 면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역할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잖아요. 네. 가장 먼저 뭘 논의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덕담이 오겠죠. 덕담. 일단 축하드립니다. 신임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건넬 거고 또 윤석열 당선자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현안으로 더 가면 지금 당장의 주요 이슈들 현안들이 예.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외교 안보, 특히 안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등에 예. 대해서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는 국가 기밀 사항들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것들은 공유를 해야죠. 예. 그게 인수인계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비밀 얘기들을 했는지도 전달을 해줘서 다음 당선자가 남북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해 주시는 일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일이죠. 필요하죠. 사실 당선인은 뭐 뉴스에 나온 것만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네. 그 긴밀한 얘기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일단 외교 안보에 관한 주요 정보와 본인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인수인계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당선자가 요청을 할 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용산, MB 사면 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본인은 쭉 듣고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돕지만 본인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도 드리고 예. 그런 형태의 신구 권력의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많은 국정 현안들이 논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과거에 여야의 그 무슨 영수회담처럼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뒤에 가서
뭐 어떤 대화를 했는데 그게 진위가 뭐였냐 아니었냐라고 소위 말하면 팩트 체크하고 예.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좀 자연스러운 인수인계의 과정이기를 좀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합의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는 이미 굉장히 거함입니다. 세계 10대 경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의 현안들을 전달하는 일이 어찌 문서 몇 장으로 가능하겠어요? 특히 나보다 앞서서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이 당은 달라도 어떤 고충과 어떤 문제점에서 평가를 하는지는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겠군요. 그렇죠. 저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남북정상 때 김정은이 뭐라던가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물론 이 당이 다르고 또 공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셔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전달을 해주는 건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해야 될 일이고 당선인도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지난 19일간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뭐 메시지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좀 야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 뭐 저한테 죄송할 건 네, 없고요. 본인에게 저는 안정감이 많이 이렇게 훼손됐었다 이렇게 봐요. 집무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집무실 얘기부터 꺼낸 것은 전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여러 대처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지난번 대선 때는 참 뻔질나게 갔던 그 산불 현장들. 예. 그분들이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가서 또 그 이재민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민생을 우선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예. 두 번째, 집무실을 옮긴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충분한 여유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득하면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불쑥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조감도를 놓고 브리핑하는 모습.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 자체로는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좋았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나요? 저는 아직 그 준비 기구에서 충분한 장점 단점을 분석해내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브리핑을 함으로써 후퇴 불가능한 공약임을 밝힌 거죠. 그러면 그분 밑에 계신 분들이 또 참모진들은 당선자가 직접 브리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죠. 정무적 전략적으로는 미스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퇴로가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분의 말씀 중에서 깜짝 놀란 게 매도인 매수인 발언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은 청와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5년간 세입자입니다. 근데 왜 내가 다 집을 인수했는데 나한테 왜 안 넘기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고 아니 세입자가 왜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해? 대통령 집무실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회관이 제 우상업 겁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4년 계약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자가 그 집무실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당선자가 나는 국방부 건물 싫어. 다시 청와대 들어갈 거야.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사숙고 없이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말씀이시고요. 있죠. 그래서 저는 옮기시겠다는 취지의 가장 좋은 취지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추진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광화문 시대가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용산 시대로 가겠다고 다시 또 옮기시는 것은 조금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과정과 절차를 조금 더 신중하고 폭넓은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언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간만에 제가 뭐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본 건 간만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도 불출마, 다음 총선도 불출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전당대회 때는 혹시 출마하시거나 정치인 우상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인이 진정성 있게 뭘 내려놓을 때는 예. 다음 계획을 갖고 내려놓은 건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성찰하고
무엇이 내가 부족했기에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는가? 우리 세력은 무엇을 반성하고 거듭나야 되는가? 예. 이런 고민을 좀 더 하고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음. 다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지금은 솔직히 완전 백지 상태로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 그때 촛불혁명이 됐지 않습니까? 탄핵 100일간의 기록인가? 그 책을 네. 보내주셔서 제가 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네.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이 서시면 또 모셔서 길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